기대했던 아름다운 도시 대신 공항에서 메트로를 타고 지상으로 나오자마자 맞닥뜨린 것은 매캐한 냄새와 공기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견딜 수 있을까? 다른 도시로 그냥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행지 시작부터 이렇게 빠르게 마음을 닫게 만든 건 프라하 이후 처음이었다. 숙소는 포엘 스트릿 역 근처에 있는 오렌지 빌리지 호스텔. 다행히 근처 블루보틀 1호점이 있어 커피 덕후인 나는 바로 향했다. 커피 한 모금에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었다. 이제 천천히 낯선 샌프란시스코를 걸어볼 시간이다. 첫날은 유명한 피어 39를 방문하기로 했다. 가는 길에 만난 차이나타운, 낯선 도시 속에서 조금은 익숙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피어 39에 도착하니 한가롭게 잠자고 있는 바다사자 무리가 반겼다. 그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느긋해졌다. 염장 지르는 한 쌍의 바다사자를 보니 샌프란시스코 특유의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멀리 알카트라즈 섬이 보였지만 이때는 그곳이 알카트라즈 섬인 줄 몰랐다. 도시의 첫인상과는 달리 피어 39의 따스한 햇볕과 바다 내음이 도시에 대한 나의 시선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다. 펍에서 새우튀김과 맥주를 즐기며 오늘 하루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느꼈다. 둘째 날, 영화에서만 보던 금문교를 직접 만나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자전거를 빌렸다. 수많은 영화 속 그 다리 위에 곧 내가 서게 된다니 다리에 가까워질수록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다. 영화 더 록, 인사이드 아웃,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여기서 봤던 그 풍경 속에 내가 서 있었다. 4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기술자들이 강풍과 안개, 거센 조류를 이겨내며 완성한 이 다리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인간 도전의 상징이었다. 발 아래로 느껴지는 다리의 미세한 진동과 귓가를 스치는 바닷바람이 낯설었던 이 도시가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금문교를 건너 수살리토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내리막에서 넘어져 잠시 피를 보는 사고가 있었지만 나도 금문교처럼 작은 고난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수살리토는 예술가들과 부유한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조용한 항구 마을이다. 이곳의 갤러리와 카페들, 언덕이 알록달록한 집들은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다. 여유롭게 여행하려던 초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이곳의 평화로운 분위기가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소살리토의 여유를 안고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팰리스 오브 파인아츠에 들렀다. 영화 더 록에서도 인상적으로 등장했던 이곳은 웅장한 원형돔과 우아한 코린트식 기둥들이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켰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샌프란시스코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셋째 날, 실수로 트램에서 잘못 내린 것이 행운이 되었다.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대중교통국 뮤니에서 운영하는 차량기지도 보인다. 군사기지였던 프레시디오 안의 가장 오래된 산책길. 러버스 레인을 걸으며 새로움이 기대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걷다 보면 코요테 출몰 주의 안내판도 보인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루카스필름 본사. 요다 동상을 발견한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창문 너머 사무실을 들여다보다 다른 스타워즈 강팬과 창문에서 물러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스타워즈 촬영지인 데스밸리 국립공원까지 갔다 온 내가 우연히 알게 된 이곳은 꿈의 장소였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제는 영화적 상상력과 현실이 만나는 매력적인 도시로 다가오고 있었다. 떠나기 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즐긴 건 덤이었다. 루카스 필름에서의 두근거림을 가슴에 담은 채 무작정 걷기로 했다. 강렬한 핫핑크의 중고품 가게와 다양한 건물에 그려진 벽화들이 샌프란시스코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시빅센터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시가 나를 멈추게 했다. 독일 작가의 기억 프로젝트 전시였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초상 사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해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전시였다. 고요한 얼굴들 속에 담긴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다. 오스카 와일드의 황동 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무지개 거리 카스트로. 1970년대 성소수자 해방운동이 본격화된 이곳은 지금도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문화 중심지로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무지개색의 탁자와 의자, 거리의 활기찬 분위기가 샌프란시스코의 다양성과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미세스 다우파이어처럼 파웰 스트리트에서 피셔맨 워프까지 케이블카를 타보기로 했다. 처음에는 리스본의 28번 트램과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1873년에 도입된 이 케이블카는 오늘날 남아있는 유일한 수동 전차 시스템이다. 150년의 시간 캡슐인 파웰 하이드 라인을 타고 언덕을 넘어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다. 걷지 않아도 되는 건 덤이었다. 종착역인 피셔맨 워프에서 케이블카의 방향을 수동으로 바꾸는 모습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모습 그대로였다. 넷째 날은 혼자 여행의 장점을 누렸다. 예약이 까다로운 알카트라즈 섬 방문을 이틀 전에 운 좋게 예약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한가운데 자리한 이 섬은 탈출하기 어려워 1934년부터 1963년까지 연방교도소로 운영되었다. 매일 육지에서 식수와 식량을 운반해야 했고 해풍과 염분으로 인한 건물 부식 등으로 결국 유지 비용과 노후화 문제로 폐쇄되었다. 이곳은 영화 더 락의 배경지이자 알카트라즈 탈출, 버드맨 오브 알카트라즈, 1급 살인 등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된 곳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알카트라즈 섬에서 샌프란시스코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이었다. 바다 건너 도시의 불빛과 들릴 것만 같은 금문교의 차소리. 그곳에서 죄수들의 닿을 수 없는 감정적 고립감은 어땠을까? 다른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탈옥을 더 자극하지는 않았을까? 알카트라즈 섬을 방문한 날 수감자였던 알카트라즈 125부 윌리엄 G. 베이커를 만났다. 탈옥에 대한 감정적 고립감을 제외하고 자신이 수감되었던 곳에서 회고록 사인회를 하는 것이 나름 흥미로웠다. LA에서 본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미술관은 그 도시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은 미국 서부에서 가장 오래된 현대미술관으로 실험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의 자유, 다양성, 혁신 가치를 보여준다. 그림을 잘 모르는 나지만
잠시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샌프란시스코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을 보기 위해 트윈픽스로 향했다. 가파른 경사와 거친 바람, 차가운 기온은 큰 도전이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샌프란시스코의 야경은 그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었다. 어두운 길을 무서움에 떨며 내려왔다. 우보가 계속 취소되는 상황이 두려움을 키웠지만 다행히 안전하게 숙소로 돌아왔다. 도시 최고의 전망을 보기 위해 고생해도 좋았다. 쉬려고 떠나온 여행인데 미국은 넓고 생각보다 볼 것이 많았다. 처음 간 유럽 배낭여행처럼 무조건 많이 보자는 생각으로 바쁘게 돌아다녔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우연히 들른 작은 슈퍼에서 발견한 라면, 햇반, 그리고 김치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 한국 음식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처음 이곳에서 견딜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아쉽다는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낯설음의 충격은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다.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익숙해지는 과정. 그것이 여행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샌프란시스코 도심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테오 호수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